다주택자들이 고민해야 할 세무 전략, 절세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셔야 할 세션, 미래에셋증권 네. VIP 컨설팅 팀의 김성원 선임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짐 많게 생기셨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요즘 상담 많이 받으시죠? 네, 요즘 고객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네. 이 다주택자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까에 대한 얘기입니다. 집 숫자 어떻게 줄여야 되냐? 네네네. 그렇겠어요. 그게 처음이자 끝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이제 줄여야 되는 이유는 보유세 때문이겠죠? 종합부동산세? 네, 맞습니다. 이제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를 합쳐서 이제 보통 보유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배워야 되나요? 보유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걸 좀 배워야 기초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바로 집을 줄이는 방법으로 넘어갈까요? 보유세는 세무사분들이 알아서 계산해 줄 거고 폭탄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택을 처분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제일 먼저 받으실 텐데. 네네, 이 주택을 이제 다주택을 줄이는 방법은 예. 처분하는 방법이 우선 있을 겁니다. 이 처분을 하실 때는 이제 보통 제가 세 가지를 좀 주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내가 세금이 얼마가 나와만 계산해보고 주택을 파시면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좀 고민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제 첫 번째는 주택을 팔 거냐 아니면 보유할 거냐.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될 거고요. 보유를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아까 말씀드린 보유세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이제 보시라.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한번 예측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보유한 주택이 정말 좋은 주택이다. 이 좋은 주택이라는 표현은 나중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택을 말하는 걸 거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남에게 팔지 말고 내 자녀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고민을 하고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치러야 할 양도세와 계속 물어야 할 보유세를 둘 다 저울질해보자. 네네, 맞습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네, 일단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시가 20억 원짜리 공시가격이 15억 원짜리인데요. 요 두 채를 가지고 있다고, 동일한 가격대의 두 채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한 채를 팔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채를 팔면 다주택자세요. 서울에 20억짜리 주택, 공시지가 15억짜리 주택을 두 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주택자에 해당이 되셔서 다주택 중과에 해당이 되십니다. 양도세가?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그 전에 팔게 되면 2주택자일 경우에 10%가 중과가 되시고요. 그리고 6월 1일 이후에 파시게 되면 20%포인트가 중과가 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6월 1일자로 조금, 종부세도 6월 1일이 기준이지만 양도세 세율이 지금 바뀌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계산은 뭐 해보면 되는 거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중과받는다라는 표현을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일단 중과받는다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율도 올라가겠지만 네. 이제 장기보유공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세법 용어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 장기보유공제가 적용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유하시는 거에 대한 공제가 아예 안 되다 보니까 최대 일반 30%까지 공제가 되던 게 전혀 공제가 안 된다. 그리고 세율도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좀 표를 통해서, 세율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좀 전에 설명드렸던 왼쪽에 2주택과 3주택 이상이 있고요. 현행은 기본세율의 10%포인트 그리고 2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개정이 되면서 21년 6월 1일 기준으로 20%와 30%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이제 기본세율의 10%가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고세율로 말씀을 드리면 10억 원 초과 는 45%가 적용이 되는데 이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2주택자는
65%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은 75%가 적용이 된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건 뭐 집을 팔면 물론 양도세는 양도 차익에 대해 과세가 되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쨌건 뭐 절반 이상 70% 60%에 가까운 거기에 지방소득세도 포함이 되면 네. 10%가 가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엄청난 80%까지 세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 차익이 10억 원 넘을 경우에만 그렇긴 합니다만 네네네. 요즘은 하면 한 5년 된 아파트는 10억 넘는 경우 서울에 많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얘를 아까 얘에서 이제 팔면은 지금 세율 얘기를 좀 드렸고요. 예. 얘를 들러서 계속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2주택 상태에서 주택 하나를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만약에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 요거를 이제 표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 6월 전에 판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남았거든요. 네. 한 달 안에 잔금까지 치르실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취득가를 6억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양도가가 20억이었으니까 14억의 양도 차익이 나오고요. 14억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해보면 아까 10%포인트가 가산된 세율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안 되고요. 네. 그러면 7억 7천이라는 세금 딱 보이면 절반이죠. 예, 7억 7천의 세금이 나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주택을 한 채 팔았을 때 7억 7천의 세금이 들어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예. 여기에서 한 채는 팔았지만 한 채는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럼 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보유세가 올해 얼마가 나오나 재산세 종부세를 더해보면 7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된다. 네. 합쳐서 뭐 금액이 이렇게 이제 맞게 된 거는 좀 우연의 일치고요. 네. 7억 7,700 정도가 나오게 된다. 케이스 첫 번째 요거를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한 경우.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상황은 그대로 두 채를 다 내가 가져간다. 20억짜리 두 채를 그대로 가져갔을 때 그러면 내 보유세는 얼마나 나올 거냐를 계산해 보면 이것도 이제 우연의 일치입니다. 예, 7,70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고려하셔야 될 거는 지금 10배 차이 정도가 나거든요. 그럼 팔면 안 되겠네. 그냥 가져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 7,700은 매년 부과되는 더구나 공시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고요. 정부가 또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까지 현실화하겠다라는 취지 하에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금 오를 거거든요. 그러면 매년 20%그 세 번째 칸을 보시면 매년 20%씩 보유세가 상승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6년이 지나면 앞에 냈던 양도세를 따라잡게 됩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 보유한 게 손해가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 와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를 고려하셔야 되는 게 시가가 상승하잖아요. 시가가 상승하니까 조금 버텨볼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가를 상승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최종 결과표를 좀 보여드리면 왼쪽 상단에 한 채를 양도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세금이 7억 7,700이고 네. 그 다음에 두 채를 계속적으로 보유했을 때 6년 동안 보유하고 나면 7억 6천이 발생돼서 따라잡히지만 그래도 아파트 시세가 오르면 네.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요거를 복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보유세를 낼 비슷하네. 만한 분이시면 견디겠는데 맞습니다. 일단 뭐 저 7,700만 원이라는 게 저 같으면은 매년 내야 되는 네. 거니까 저 같으면 못 냅니다. 저 7억 7천은 집 팔고 난 다음에 현금 있으니까 내면 되는데 네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대로 매년 7억 7천을 7,700만 원. 7,700을 보유세로. 그렇다고 대출도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주택자니까 네. 대출도 안 나오고 참. 왜 제가 걱정을 해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걱정이 많이 되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한 가지는 보유세 중에 이제 가장 금액이 큰 게 종합부동산세인데 네. 이게 저 얼핏 들었는데 부부가 공동 명의로 하고 있으면 예전에는 세금이 싸집니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맞아요. 네, 네. 공동 명의로 갖고 있었더니 종부세가 훨씬 비쌉니다. 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이혼을 장려하는 이 정책은 뭡니까? 하는 그런 질문도 있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를 보시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부부 공동 명의를 하는 게 나은가 예. 아니면 단독 명의로 가져가는 게 나은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근데 요거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요건 뭐냐면 1주택자일 경우와
내가 2주택자일 경우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1주택자일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면 부부가 1세대를 이루고 있을 거고요. 부부가 1주택일 경우에 만약에 부부가 1주택일 경우에는 무차별해졌습니다. 올해부터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기사에서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원래 이제 계산 방식이 6억씩 2명이 공제할 수 있는 방식에서 네. 단독 명의일 경우에는 9억을 공제하고 장기 보유 공제랑 그 다음에 고령자 세액 공제를 받아서 둘 중에 어느 게 나은가를 막 비교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는 공동 명의인 경우에는 단독 명의를 신고하거나 이런 게 방법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공동 명의라고 하더라도 단독 주택으로 계산해봐서 유리하면 단독 주택처럼 단독 명의처럼, 단독 주택은 아니고요. 단독 명의처럼 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세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 장기 보유 공제랑 고령자 세액 공제를 이용해서 내가 계산을 해보고 더 나으면 나은 방법을 선택 신고하실 수 있도록 됐기 때문에 1주택자는 무차별해졌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세대 2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을 부부가 각각 한 채씩 보유하게 되면 네. 각각 한 채로 세율 계산이 됩니다. 요 세율 계산의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네. 세율표를 아까도 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1세대가 2주택을 이제 갖고 있지만 각각 한 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이제 3%짜리 세율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3%짜리 세율 기본 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한 채 한 채 전부를 50%씩 공동 보유하시게 되면 부부 두 분이 다 2주택을 보유하신 게 돼요. 세율 계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세율인 2배가 높거든요. 중과세율이. 그래서 6%짜리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주택을 똑같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데 세율이 2배가 올라간다. 한채 가지고 있는 거랑 그건 3%가 적용이 되고 남편 부인 반반, 남편 부인 반반 이렇게 갖고 있는 거랑 6%가 적용이 되고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수 계산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상하잖아요. 인별 계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이제 내가 몇 주택을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 이제 명의를 하실 때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2주택을 그렇게 공동부여하신 분들이 네. 다시 한 주택씩으로 바꾸시는 이제 증여를 하신다거나 부부간 증여가 가능하시니까 이런 사례들이 좀 그러니까 나오고 신혼 있습니다. 때 부부 공동 명의로 집을 마련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도 또 한 채를 구입하시면서 구입하실 때 되면 이제 고민을 또 해보셔야 공동 되는 명의로 거죠. 하신 분들이 맞습니다. 이 경우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게 이제 신혼이면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다시 다음부터는 하겠습니다만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미 이제 둘이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2채를 마련했는데 네네. 처음 한 채도 부부 공동 명의, 네. 그 다음 한 채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게 그동안 바람직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왜 바람직한데 세금을 더 물리냐고요? 왜? 그러니까 왜 저희 김성원 선님 정리하게 화를 내시냐고요? 예, 네, 네.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 네. 있으니 네. 유의하셔야 됩니다. 유의하셔야 한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말씀 주신 거는 양도세와 보유세를 잘 저울질 해봐야 된다는 거니까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관심 있는 건 네. 이 보유세 체계가 이제 보유세가 부담스러운 분들 입장에서는 이놈의 보유세 체계가 같은 겁니다만 네, 네. 과연 지속될 것인가? 네네. 그리고 이 양도세 체계가 그 이 무거운 양도세 체계가 다음 정부에도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야 네. 한번 참아봐 한 1, 2년 기다려봐 아니면 아니야 이게 유지된다고 생각하고 다시 정말 계산한 대로 하자 이 판단이 들 텐데 네.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아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예. 이 세금은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법 개정은 매년 되고 있거든요. 그게 정부의 의견이 들어가서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의견이 또 반영돼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고 예측을 어느 정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기사들을 보면 보유세를 낮춰준다 그런 법안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뭐 보유세를 낮춰줄지 양도세를 낮춰줄지에 대한 뭐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작년 상반기를 당장만 생각해봐도 2020년 6월 말까지 네. 잠깐 중과세를 배제해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이게 어떤 거였냐면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이제 팔면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을 급하게 파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럼 이런 안이 나왔다는 거는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나왔을 때 이제 다주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삼아 보시면 찬스가 좋을 있을 것 것 같습니다. 같은데.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양도세도 줄여준다, 종부세도 바꿔본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서 네. 물론 이제 1주택자의 하나입니다, 뭐 혹은 뭐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또 했다가 나중에 제도 바꾸면 또 마음 아플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어, 이게 양도를 한번 하고 나시면 세법이 바뀐다고 소급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팔기 전에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사기 전에도 세무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 팔기 전에도 받으셔야 되고. 네네. 개인적인 질문을 제가 직구쯤만 할게요. 네. 다주택자 종부세는 바뀐다 안 바뀐다? 1주택자는 조금 건드려 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종부세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다주택자들이잖아요. 네네.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이번 정부 혹은 다음 정부 때 바뀐다 안 바뀐다? 본인 생각 그냥 틀렸다고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저는 이제 네. 이 바뀐다 안 바뀐다 보다는 사실은 이게 정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부동산 정책과 항상 연계가 되는 거고 세법은 예. 부동산 정책이 나올 때 세법도 지금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정권의 문제보다는 지금 시류가 그렇게 가고 있어서 사실은 쉽게 바뀌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세수거든요. 네. 네, 바뀌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어떻게 조금 완화되길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질문 네, 저희 하나 질문 하나가 받아보겠습니다. 올라와 있네요. 수준들이 많이 높으시네요. 네. 질문들도.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만 부과됩니까? 저 상가나 오피스 있는 것도 다 합칩니까? 네네. 토지나 이런 것도 합칩니까? 1번 질문이고요. 네네네.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만한 건 주택에만 부과되는 거라면 주택을 상가나 오피스로 바꿔버리면 어떻습니까? 요즘 주택을 사무실로 쓰기도 하고 네네. 뭐 주택을 개조하면 가게가 되기도 하니 하나는 그렇게 바꿔보면 어때? 하는 그런 질문도 같이 좀 받아주시죠. 네, 이게 이제 고객님들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단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 토지입니다. 그러면 이 토지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아파트와 그런 주택들이고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와 별도 합산과세 대상 토지입니다. 요건 어려운 용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재산세를 부과받고 계시다 그러면 재산세 부과 내역을 보시면 내가 가진 땅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 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나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땅이 지어질 수 있지만 아직 땅이 없는 나대지 상태의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5억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뭐 상가라든지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을 별도합산 과세 대상 토지라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80억까지 80억을 넘어야 종부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제 허들이 좀 높다 보니까 주택만 과세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두 번째 질문은 이어져서 해주셨는데요. 이걸 오피스로 바꾸면 되지 않냐? 맞습니다. 오피스로 바꾸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을 해소하실 수 있는 방법이세요. 심지어는 부실 수 있으면 부시셔도 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방법이 됩니다. 근데 뭐 아파트 4층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파트는 그렇죠. 일단 일반 주택이라 그러면 그러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피스를 만약에 바꾼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다. 근데 주택으로 쓰고 있었다. 임차인이 주택으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내가 말로만 주택이 아니라 앞으로 오피스로 쓸 거예요 라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라가거든요. 실제로 주택으로 이용을 하시면 주택이고 사무실로 이용을 하면은 오피스입니다. 네. 그래서 사무실로 이용을 해야지만 이게 이제 주택수에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무실을 하려면 임대인을 바꿀 때, 임차인을 바꿀 때 아예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서 네. 사업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하시는 경우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 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네요. 예. 워낙 유능한 답이 세무사님. 나와야 되는데 네, 네. 답도 어느 정도 얻으셨을 것 같고 네. 또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도 슬쩍 힌트를 주시긴 하셨어요. 네, 예. 네, 네. 아주 좋은 포인트셨던 것 같습니다. 네.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네. 네. 김성원 선임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참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화도 많이 나셨을 거고 또 세금 전략 짜시느라고 고민을 좀 많으실 텐데
정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파악을 하고 앞으로 이제 대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네.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 주택에 대한 과세가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워낙 거고요.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렇기도 재정 하고 풀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다만 네. 2주택인데 남편 한 채, 아내 한 채 있는 거에 종부세와 남편 아내 반반 이렇게 있는 거에 종부세는 네. 전자를 올리든가 후자를 내리든가 해서 그건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진짜. 이걸 좀 보시는 저희 그건 좀 바꿔줬으면 일반자분들이 좋겠다. 말씀을 딱 그거 하나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그 어디 외국인들한테 네. 너네 나라 세금책이 왜 그러니? 라고 하면 다 설명할 근거가 있잖아요. 우리 연원이 이렇게 됐고 요래서 이래. 네. 이거는 설명을 못 하겠어요. 혹시 네. 과세 당국이나 정부 관계자께서 보고 계시면 반영을 좀 해주시면 반영해주십시오. 딱 네. 그것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제일 창피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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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마지막 세션이긴 합니다만 되게 저희가 훌륭한 분을 마지막에 배치합니다. 네, 그렇죠? 네, 예, 네.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미래에셋증권 VIP 컨설팅 팀에서 세무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이은하 선임 전문위원님이시고요. 네. 책도 많이 쓰시고 독자적으로 유튜브도 운영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너무나 유능한 세무사 분이십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이은하 선임 전문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세션도 세금 고민입니까? 네, 맞습니다. 양도 때문에 증여를 할 것이냐 이런 이슈입니다. 네. 요즘 양도세 계산은 밖에 있는 세무사분들이 잘 안 해주십니다. 못 하신다고 네, 들었어요. 양포 세무사라고 네. 들어보셨죠? 네.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 양도세, 네, 네. 주택 양도세가 워낙 복잡해지다 보니까 네.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웬만하면 괜히 했다가 사고 터지느니 그냥 가시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래서 양도세 계산을 보고 나면 네, 차라리 증여를 하자. 그렇죠. 증여를 하자. 네, 네, 맞습니다. 증여를 세금 계산이 언젠가 해도 할 복잡해서. 거고 언젠가 내도 낼 세금이니까 그렇죠. 현금만 좀 있으면 해버리자 네, 네. 라는 판단을 하시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세는 그냥 내면 없어져 버리는 세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양도세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한번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래전에 산 1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지금 2주택자인데 이게 한 10억으로 올라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양도 차익이 9억 원이 되겠죠. 예. 그러면 양도세가 한 얼마 정도 나올까요? 9억 원, 양도 차익이 9억 원. 네네. 양도 차익이 9억 원 정도면 양도세가 한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으세요? 아까 뭐 한 80%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많으면? 근데 그 10억 넘을 때니까 9억 원이면 네. 약간 작으면 한 70%? 97에 63, 6억? 네. 너무 6월 1일 과하게, 이후면 네. 거의 비슷하게 맞으셨는데요. 비슷해요? 네. 5월 31일까지는 4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네. 근데 6월 1일부터는 이게 10%포인트가 또 올라가니까 그때는 5억 7천만 원 정도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네. 집을 팔아서 이제 뭐 보통 전세에 껴있는 집들 많잖아요. 다주택자들은. 그럼 전세보증금 빼고 나면은 양도세를 내려고 오히려 있는 돈을 갖다가 세금을 내야 되는 형편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도를 하는 대신 이 양도 차익이 많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케이스가 네. 늘고 있는 거죠.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을 10억 주나 10억짜리 집을 주나 똑같이 내는 거니까요. 아니 뭐 지금 세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이거 증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겠는데요. 10억짜리 집을 팔았는데 내 손에 쥐는 돈이 거의 없으면 네. 누가 팔고 싶을까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팔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남는 게 하나도 네네네. 없으니까. 누가 10억짜리 집 들고 있으랍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증여는 뭐 뭘 줘도 어차피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되고 요즘 같은 때는 또 사전 증여의 중요성을 많이들 알고 계셔서 나중에 뭐 계속 가지고 계시다가 상속세로 다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증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지 말라고 증여취득세도 올라갔죠? 예, 그렇습니다. 네, 취득세까지 이렇게 대폭 건드릴지는 몰랐는데요. 네. 네, 이번에 증여할 때 취득세까지 3배 가까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세금 걷는 쪽으로는 굉장히 발빠르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정부에서. 틈새가 있다 싶으면 그냥 바로바로 네네네네. 이렇게
빠르게 대처하는 거는 심지어는 저도 제 처음 주변의 봤습니다. 세무사분들은 내 평생 취득세를 공급해 본 적은 처음이다. 아, 취득세 때문에 포기할까 싶기도 하다. 아, 하는 그렇죠. 분들도 예. 있더군요. 그것도 깊이 파고 들어가니까 굉장히 취득세가 저희가 이제 취득세를 공부한 것도 사실 처음입니다. 취득세는 다 동일한 거였는데. 네, 다 이제 법무사 쪽에서 뭐 취득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이만큼 내면 된다라고 했던 건데 네. 이제 취득세도 공부하기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무튼 네. 상황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증여를 많이 한다는 것인데 증여하면 부동산세도 좀 줄어듭니까? 아니면 네, 종부세도 종부세. 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앞전에 살펴보신 대로 올해 들어서 이제 6월 1일자로 종부세율이 크게 인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뭐 한 아버지가 두 채를 다 보유하고 있었을 때 종부세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1,200, 1,600, 2천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 이 중에서 한 채를 자녀한테 증여를 해버리면 예, 종부세는 이제 공시지가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9억 이하의 집을 한 채 소유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9억 넘기 전까지는 이제 종부세가 없어진다. 네. 종부세 절세 효과까지 있으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5월 말 전에 증여를 서두르고 있어서 증여가 뭐 역대 최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증여할 때만 잠깐 부담을 하면 뭐 매년 한 1, 2천만 원씩 그렇죠. 절약이 네. 되니까 네네. 저것도 그래서 저 제도 계속 유지될 건지 아닐 건지가 고민인데 네네.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 인당 증여세가요? 아니요. 종부세가요? 앞으로 정책은 계속 유지될 거냐? 아, 정책이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갑작스럽게 높아진 거니까 좀 낮아질 거냐? 아, 지금 예. 네, 뉴스에는 계속 뭐 민심이 어떻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부자 감세를 또 해줄 수 없다라는 충돌하고 입장이 있죠. 또 그죠? 있죠.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예. 근데 지금 이 다주택자 종부세는 너무 심합니다. 그렇게. 네, 너무 네, 너무 심해요. 이게 뭐 양도세 때문에. 네, 저희가 증여로 상담을 하다 몰리게 보면 되는? 네, 강남에 두 채가 있으면 막 몇 억씩을 1년에 내셔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네. 다주택 종부세도 약간은 낮춰줘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은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부담을 좀 예. 낮춰주자라는 얘기인데 네, 그 부분도 뭐 바뀔 여지가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양도세 피해서 이제 증여세로 많이 가시게 되면 사실은 일단은 양도 아까 왜 한 9억 정도 양도 차이 발생하면 네. 거의 6억까지 양도세를 네, 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거 낼 수 없다 이래서 네.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데 네. 요 증여할 때 뭐 주의할 점이랄지 네. 증여를 하게 돼도 사실은 증여세라는 거는 좀 저희가 내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아, 증여세를 내고 이제 자녀가 이 집을 또 언젠가는 팔 텐데 이 자녀가 팔 때 이 자녀의 취득가액은 증여 받았을 때 그 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예. 그렇죠. 좀 전에 그 예를 보시면 자녀가 받았을 때 그 10억 원이 자녀가 팔 때 그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녀는 뭐 12억에 판다라고 해도 2억밖에는 네, 양도세를 낼 차익이 없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는 거를 막기 위해서 세법에서는 5년이라는 기간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고 5년이 안 돼서 팔면 네가 증여받은 취득가액이 아니라 그 종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부모님이 산 가격으로 계산한다. 네, 아까 1억으로 그 하는 얘기는 거죠. 1억으로?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5년 지나서 네. 집을 팔 때도 반드시 세무 상담을 해라. 네. 네, 저희 여기저기 네. 김성원 이유나 저희 예. 미래에셋증권에 꼭 세무 훌륭한 상담을 세무자분들하고 꼭 세무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무 상담 수요가 요새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세법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전에는 뭐 내가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하셨던 분들도 예. 확인해봐야겠다 체크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증여세하고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도 내야 되고 네. 증여 취득세라고 해서 아들 딸 명의로 하면 그 아들 딸 명의로 바꿀 때 취득세도 내야 되는데 네. 그 세금은 부모가 내줘도 됩니까? 아, 아니죠. 그거는 이제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증자가 내야 되고 취득세도 자기 거 사는 거니까 자기 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세금을 낼 돈이 없다라고 네. 하면
그 세금 낼 현금까지도 증여를 같이 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네, 네. 같이. 저는 증여를 할 때는 되게 증여세를 줄이려면 네. 한 10억짜리 아파트라도 네. 7억이다, 8억이다. 나는 싸게 팔려고 한다. 네. 그렇게 하면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을 텐데 안 됩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죠? 증여할 때는? 증여를 할 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 후 네. 3개월에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여는 네, 시가를 네, 시가로? 시가를 네, 그렇게 뭐 같은 아파트 단지에 뭐 같은 평수에 비슷한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걸 선택을 해서 해야 네.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증여가 아니라 서로 사고 팔기도 하더군요, 부모 매매를 사이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는데요. 지금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자녀와 부모 특수관계자 간에 매매를 할 때 이 정도 선을 넘어가면 증여로 본다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게 만약에 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집이다라고 하면 시가의 70% 미만으로 팔면 70%보다 더 싸게 팔면 이제 증여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10억 원을 초과하는 거다라고 하면 3억 원 넘게 싸게 팔면 이제 그 넘게 싸게 판 금액만큼은 증여로 봅니다. 3억 정도 싸게 사고 팔고 하는 것까지는 가능한 봐준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근데- 본인 양도세도 줄이고 네. 자녀한테도 좀 싸게 넘기기 위해서 네. 약간 조금 가격을 낮춰서 매매하는 사례들이 좀 있는데 네. 그게 정도를 지나치면 그냥 증여세가 부과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증여세는 요 기준인데요. 근데 양도세에서는 기준이 또 달라요. 양도세에서는 네.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팔 때 여기처럼 30% 3억 이렇게 금액이 네. 큰 게 아니라 5%예요. 그래서 내가 특수관계자한테 5%보다 더 싸게 팔면 양도세를 줄여주지 않습니다. 5%보다 더 싸게 팔면 그냥 시가로 양도세 내 이렇게 되는 낼 거죠. 때 시가에서 5%만 깎아주고 네네. 양도세 특수관계인일 계산 다시 해. 네. 그러니까 양도세를 만약에 이렇게 뭐 30% 싸게 자녀에게 넘겼다라고 한다면 네. 양도세는 시가로 신고를 하셔야 되죠. 네. 증여세만 아낄 수 있고 양도세는 다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좀 네. 몰랐네요. 매매를 할 네네. 때 네네. 매매를 할 때 3억은 봐주는 건 그럼 뭘 봐줍니까? 증여를 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자녀한테 3억을 싸게 줬는데 이 자녀 입장에서는 3억을 싸게 받았으니까 네. 이게 사실은 증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30% 한도 내에서는. 네네네. 네네네. 이런 되게 사소한 것도 고민거리가 많네요. 네, 고민할 게 많고 복잡하죠. 뭐 또 고민해봐야 됩니까? 아, 이제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때도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내가 다주택이 뭐 여러 개 있다가도 마지막 한 채를 팔 때 내가 한 채고 얘를 뭐 2년 보유, 2년 거주 이런 요건만 채우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예. 어제 한 채 팔고 오늘 또 한 채를 판다고 해도 비과세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1월 1일자로 다주택자인 사람이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자로 지금 A주택, B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3월에 A주택을 팔았어요. 네. 그러면 작년 같으면 그냥 B주택을 그 다음날 팔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1주택자니까. 네, 그렇죠. 양도의 현재로 음. 1주택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니까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이런 다주택자가 1주택 마지막에 비과세 받을 때는 요 A주택 판 날로부터 2년을 더 보유한 다음에 팔아야 비과세를 해주겠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주택자였던 사람은 이제 1주택 비과세도 쉽게 안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년은 채워야 된다. 네, 2년은 더 그냥 한 채만 갖고 있으라는 거죠. 많이 괴롭히고 있네요. 정부가. 네, 맞습니다. 네네. 그렇긴 한데 여러 가지 예외 상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두 채를 갖고 있다가 한 채를 팔면 그때부터 2년을 지나야 네. 마지막 한 채를 팔아야 된다는 건데 네네. 부부가 한 채씩 갖고 있다가 이혼하는 수도 있잖아요. 아, 이혼하면 괜찮죠. 그럼 이혼하는 세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혼한 순간 나는 1주택자가 되는 그렇죠, 건데 그렇죠. 그 다음날 팔면 됩니까 그럼? 그거는 1주택 된 게 2년이 안 지났잖아요. 이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죠. 네, 이혼으로 인한 거는 네, 예외. 네. 약간 이 프로님이 이 부동산 절세 관련해서 그 결혼 제도에 뭔가 허점을 좀 그걸 이용하시려고 하는 그게 그걸 제가 빌미로 네, 굉장히 고민하시는 그게 아니라 것 요즘 같아요.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아. 네, 예전에도 그 2008년도 뭐 그때도 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이혼하는 사례도 있고 저희 뭐 세무 세미나 하다가 뭐 이혼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혼하고 싶었는데. 네, 이게 기회다 이렇게. 네.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네. 잘 정리해서 네, 네. 이혼을 하면 되는지, 이혼을 해도 안 되는지 정해줘야 제 생각엔 될 것 같습니다. 괜한 이혼을 안 한다. 참 여러 가지 고민할 네, 게 네. 많아요. 질문 하나 좀 더 받아볼까요? 네. 이 전세 보증금을 끼고 이게 부담부 증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네. 또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네, 하면 세액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요? 했는데 그거 좀 설명을 이게 해주시겠습니까? 뭡니까? 질문이 이해가 안 되죠? 네. 아, 네. 요새 많은 분들이 이제 세금 공부도 많이 네. 하시다 보니까 네. 전문적인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부담부 증여라는 게 아파트에 뭐 전세 보증금이나 아니면 담보된 대출금이 있을 때 이 담보대출금이나 전세 보증금은 자녀한테 떠넘기고 증여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자녀가 그 채무를 떠안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다 증여받는 게 아니라서 그 부담만큼은 증여세가 안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그걸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음. 사실상 증여세는 줄어들죠. 실제로 증여를 적게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그 전세 보증금이나 대출금에 대해서는 양도로 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증여세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주는 게 아니라 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같이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양도세보다 더 높은 케이스가 많아서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뭐 이런 절세 전략으로 많이 쓰였는데 요즘에 이렇게 다주택자 중과가 되다 보니까 양도세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증여세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세금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에 9억 전세가 끼어 있으면 네. 그거는 1억 가치밖에 그쵸, 없으니까 그쵸. 그럼 1억을 증여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들한테 주면 되겠네 네. 라고 하면 아들한테는 그렇게 1억 정도의 증여세만 부과하면 내면 되는데 되지만. 아버지는 사실상 그 집 판 것처럼 생각돼서 그렇죠. 9억에 대한 9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매겨야 네, 되는데 아버지가 다주택자이거나 하면 양도세가 많이 차라리 그냥 남한테 팔거나 아니 그냥 증여하는 그냥 게 다 증여하는 게 나을 낫지. 뻔했다. 무슨 전략 시뮬레이션이에요. 네, 다시 한번 정말 이런 액션을 하실 때는 세무 상담을 한번 받아 보셔야겠네요. 네. 언뜻 알고 뭔가 이미 저질러 놓으시면 정말 큰일 되돌릴 수 났는데요. 없잖아요. 제가 들은 예, 바에 예, 예. 따르면 세무사 상담도 3명 이상 해라. 아니면 미래에셋의 세무전문위원과 하든가. 한 분과. 한 분과 하려면 미래에셋. 네. 그냥 딱딱 치는 대로 하려면 3명 이상. 정말 세무사끼리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저희도 있죠? 무섭습니다. 요즘에 네. 상담하니까. 그러나 또 이런 시기 이런 세법을 다 연구하고 하시다 보면 이제 이 시기가 지나면 대한민국의 세무사들은 정말 세계 최고의 세무사가 될 것 같다. 그렇죠. 어느 나라에 가도. 네. 공부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새로. 네. 감사합니다. 뭐 보시는 분들이 이 화면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다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전략도 또 짜드리고 그분들 입장에서 또 이런저런 질문도 드렸습니다. 예. 다주택자들의 세금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일부 몇 가지 질문들을 좀 받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더 추가로 좀 알아둬야 될 만한 거는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네, 뭐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예. 우리가 개정된 세법이나 아니면 뭐 내가 집을 팔거나 살 때 세금을 모르면 일단 일을 저질러 놓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요. 네. 의사결정을 하시기 전에 꼭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건 정말입니다. 대개는 이러면 에이 세무사분들이 수수료 상담료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예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정말이에요, 정말. 네네네. 예. 자, 수고해주신 이은하 선임 전문위원님 앞으로도 뭐 계속 상담 있으실 텐데
여름 되면 좀 뜸하겠죠? 6월 1일 지나면. 아, 근데 8월에 또 세법 개정안이 나오거든요. 또요? 네. 네. 그때 또 몇백 페이지의 개정안이 그러면 나오면 7월에 좀 네. 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